오늘은 인하대학교 명예예술로 교신 신명필 박사님을 모시고 4대강 사업이 무엇인가, 그 전체 과정과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이제 정권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아마 가장 큰 좋은 효과를 가져온 이와 같은 사업이 4대강 사업이고, 이것 때문에 아무리 홍수가 와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본부장, 장관급이거든요. 이걸 하시고 직접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 우리 박사님 모시고, 제목은 4대강 사업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전체적인 모든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필 박사님 나오시면은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4대강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았던 신명필 교수입니다. 오늘 사랑침례교회에서 4대강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유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아내를 맞아서 지금은 저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과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인하대학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지금 여전히 학교에 계시고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래 들어서 서로 안부를 소식을 나누었고, 특히 저는 이제 거의 매주 정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더욱이 4대강의 내용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4대강 초기에 첫해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다니면서 수백 명을 모아놓고 4대강 사업을 소개를 했고, 또 국정원, 국세청, 경찰청, 많은 기관들의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계, 천주교 주교회의, 또 불교 모임, 서울의 종로의 그 기독교 회관에서는 찬반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주제 발표도 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또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일부로 재능 기부로 가서 4대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강연을 다니면서 제일 첫 번째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중3 내지 고1 수준으로 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좋다고 합니다. 저는 역시 오늘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수준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많은 그림과 사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소 지루한 점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4대강 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행을 떠나신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연한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대중 강연은.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연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강연인데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욕심도 생기고 의욕이 넘쳤지요. 그래서 사진도 거의 한 5, 60장 이상의 그림과 사진을 이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참 아름다운 강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사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한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못지않는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왜? 첫 번째는 이 산을 보면 울창한 숲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에 보면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둥산이고 또 강에는 물이 흐르질 않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비하면 참 아름다운 강이 되었죠. 자, 이 그림은 아마 15년 전에 이 백두산에서 두만강 따라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두만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북한과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마 제가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서 받아서 다시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상류는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박 3일을 쫙 내려가면서 느낀 게 이 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산을 보십시오. 저 위에까지 개간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무는 별로 보이질 않아요. 민둥산입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폭우가 쏟아진다면은 물은 바로 아래로 내려오고 또 토사가 같이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강은 쉽게 넘치고 또 흙은 강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주 먼 옛날도 아닌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에 제가 4대강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4대강에 쌓은 기술력과 또 경험을 가지고 북한의 하천을 정비하고 또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수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고 또 북한의 주민들의 가난이라든지 또 전기가 부족합니다.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장차는 우리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선 한 10여 분 정도는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물 위기가 무엇이냐? 또 가뭄과 홍수, 또 세계적인 기후 변화라고 그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럽에 보면 한쪽 나라에서는 가뭄으로 고생을 하는데 바로 옆 나라는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한 사진입니다. 우선 첫인상이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자, 이 물 부족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밑에 보면 2050년에 세계 인구의 50억 명의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될까? 어제
네이버로 찾아봤습니다. 77억 명입니다. 제가 아마 어릴 때는 30억 명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계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 많이 있습니다.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지구 환경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1세기 맞으면서 이제 이미 20년이 지났죠. 환경 과제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들었어요. 물 부족과 지구 온난화입니다. 물 부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이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고 또 지구 온난화도 비슷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빙하가 녹을 것이고 바닷물은 높아질 것이고 가뭄과 홍수는 옛날보다 더 크게 자주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IPCC입니다. 인터가버먼털 이래 가는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앞으로 한 60년, 길게는 80년 뒤에는 여름이 8개월, 또 겨울은 1개월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뭔데? 평균 온도가 한 달 동안 20도가 넘는 경우고 겨울은 5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딱 내등분하면 여름은 3개월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여름이 더 길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뒤에는 여름이 우리 8개월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지구의 변화가 생기겠죠. 또 알프스의 빙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기온이 최근 100년간 온도를 비교해 보니까 세계 평균의 3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제주도에 심던 작물들이 저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강우량도 27%가 증가했습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 물이 잠기는 나라도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토픽으로 몰디브라는 나라가 젊은 사람이 가기 좋아하는 여행지입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이 땅을 구하러 다닌다는 그런 뉴스도 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체 나라가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대형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크기도 커지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연계의 물 순환입니다. 물이 어떻게 돌고 도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죠. 어디서 출발할까요? 우선 정발부터 보죠. 이 지구상에 많은 물들이 위로 정발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수증기가 되어서 또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되면은 그때는 기체지만은 이 수증기들이 뭉쳐가지고 구름이 뭉쳐서 작은 물방울이 되고 또 큰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게 비입니다. 내려오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얼게 되어서 눈이 되고 또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우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강물이 이 빗물이 땅에 떨어지면 마른 흙을 우선 적실 것이고 또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로 가요. 또 많은 분들은 적신 뒤에 바로 강이나 호수로 흘러갈 겁니다. 자, 이 물들은 물론 이제 바다로 가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물의 순환입니다. 만일에 물이 순환되지 않고 한 군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은 썩고 오염이 되어가지고 아마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상식적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닷물과 민물이 어디가 많을까요?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바닷물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전체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가 넘습니다. 불과 2.5%가 소위 민물입니다. 그 민물도 대부분은 빙하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면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대부분은 지하수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강에 있는 물과 호수에 있는 물은 100분의 1의 100분의 1입니다. 1만 분의 1입니다. 정말 작은 물이지만은 우리가 잘 쓰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누군가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 지구를 바닷물로 덮을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높이일까? 2,700m입니다. 바로 백두산 높이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민물로 지구를 덮는다면은 1만 분의 1입니다. 23cm입니다. 한 뼘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백두산 높이라면은 민물은 한 뼘입니다. 이 정도로 물은 훨씬 적습니다만은 잘만 사용할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 어림없이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집중호우,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낙동강에 이 홍수로 범람하기 직전입니다. 이 사진은 물론 4대강 사업 하기 전이라서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사진이네요. 자, 이거는 남한강의 여주에 2006년도에 거의 범람하기 직전이죠. 여러분 보셔도 물이 찰랑찰랑 할 정도 아닙니까? 이게 넘치면은 제방이 무너지고 전도시에 물이 차면은 이번 서울 홍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번 서울 대홍수라는 것은 강물이 들어온 게 아니고 물이 빠지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그 당시는 범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TV 뉴스였기 때문에 화면은 좀 흐리네요. 자,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보시죠. 서울의 풍경입니다. 1966년, 지금으로부터 한 56년 전에 서울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침수 사진이죠. 자, 그리고 거의 한 56년이 흘렀어요. 서울 강남입니다. 컬러는 달라졌어요. 흑백 사진에서 컬러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수된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인터넷에도 널리 아마 이렇게 전파되었어요. 여유롭게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 큰 강들은 홍수를 잡았습니다만은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지금 위험합니다. 자, 2022년 지난 8월 달에 서울의 폭우입니다. 강남에서는 115년의 최고인 빗물이 1시간 동안 내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0년 빈도란 말이 나와요. 우리 앞으로 빈도란 말을 자주 쓸 건데 일종의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30년 동안 매번 내리는 물들을, 빗물을 다 모아서 그 중에 가장 큰 놈이 바로 30년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년 빈도, 그보다 훨씬 더 크겠죠. 아무래도 200년 기간이니까. 이 지금 1시간 동안에 강남에 오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우리 세계 10대 강국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강남에 이런 비가 가지고 침수가 되었어요. 이거는 30년 빈도로 배수관들을 설계를 했는데 비가 200년을 빈도를 넘었었습니다. 자, 천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에는 1년에 되는 비의 3분의 1이 하루에 쏟아졌어요. 물이 잠길 수밖에 없어요. 천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뭐 했다면 그건 인재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 때입니다. 서울의 상습 침수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고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일부 들어갔겠죠. 그리고 후임 시장은 바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오직 신월 한 곳만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대심도 빗물 터널은 뭔데? 도시에서 물을 강으로 빨리 보내기가 힘들어지니까 강에서 나가는 배수관의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큰 터널을 뚫었어요. 직경 10m, 거의 3층 높이에 해당하는 그런 큰 터널을 뚫어서 땅속으로 한 15층 정도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강까지 직선으로 수평으로 터널을 뚫어서 우선 빗물이 오면 거기서 보관을 하고 넘칠 때는 펌핑해서 강으로 보냅니다.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 동경 대심도 터널을 한번 가봤어요. 또 말레이시아도 한번 가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말레이시아는 높이에서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그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교통을 차단하고 터널로 바뀌게 됩니다. 자, 물 부족과 가뭄 피해입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 가슴이 애타합니다. 자, 여기 하나 상식적인 거.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논들이 있어요. 하늘에 비가 오면 좋고 안 오면은 정말 힘들고 옆에서 물을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천수답이라 그럽니다. 하늘천 천수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근에 저수지가 있고 또 강도 있고 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수리 안전답이라 그럽니다.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천은 또 오염으로 더러워지고 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영산강 하류 역시 4대강 사업전입니다. 여름에 장마철 또 폭우가 쏟아지면은 상류에서부터 많은 쓰레기가 내려와요. 심한 경우 냉장고도 또 내려옵니다. 자, 이건 누가 치웁니까? 서로 지자체끼리 핑퐁 넘기듯이 합니다. 자, 그때 말고도 많은 사람이 또 하천에 이렇게 버리기도 하죠. 자, 헌법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헌법 제34조 6항입니다. 헌법을 우리는 지켜야죠. 자,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비가 우선 얼마나 오느냐, 평균적으로 10년 평균을 재보니까 1252mm예요. 숫자로는 우리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저는 손주들이 집에 오면은 문에다가 하나 붙여놓은 데다 키를 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손주들의 키가 위로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1250mm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그게 보니까 제 손자 키하고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부근의 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생 한 2학년 정도 키가 우리나라 1년 내리는 비구나. 평균이죠. 자, 이 비의 3분의 2가 여름 홍수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다시피 그림이 조금 4개월까지 와야 되는데 조금 옮겼네요. 자, 이 비가 여름에 집중이 되어 있고 남은 계절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까? 또 눈은 비하고 비교하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 10cm가 오면은 비 1cm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눈은 100mm 와봤자 비 오는 10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름엔 넘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관리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은 어떤데? 유럽은 가면 1년 사시에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인데 비가 안 올 갈수기에는 흘러가는 강물하고
홍수 때 확 흘러가는 그 강물 비율이 100배, 200배, 300배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 수치를 확 낮추었어요.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자, 우리나라 하천 한번 볼까요? 이 지금 5개 강이 가장 중요한 강이라 할 수 있죠. 4대강 이름은 여기서 섬진강은 잠깐 빼고 이 4개 강을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공사는 섬진강도 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상태가 다른 데보다 훨씬 나았고 또 아름다운 강이고 해서 일반적인 공사만 했어요. 자,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이 73개고 지방하천이 한 3천여 개, 소하천이 2만 얼마니까 다 합치면은 2만 한 6천 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로 오면서도 요 바로 앞에 운년천인가 하는 하천이 하나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보면 하천이 제일 먼저 눈에 띄입니다. 자, 4대강 사업은 그러면 뭘 했는데 소위 국가하천, 국가지방이라는 것은 소위 누가 관리하느냐는 중요도의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게 국가하천이죠. 지자체는 지방하천입니다. 자, 4대강 사업은 모든 하천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 국가하천 중에서 18개 국가하천만 대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 당시는 61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18개를 뽑아서 많은 공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상식적으로 청계천이 있고 안성천이 있고 안양천, 도림천이 있는가 하면 한강, 낙동, 강이 있어요. 강과 천은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일까요? 규모의 차이입니다. 큰 거는 강이고 작은 건 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하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던 시기, 여러분 보세요. 언제 동굴 속에서 나와서 여기서 물고기도 잡고 아주 아름답게 지났습니다. 늘 먹는 게 이제 신경이 써 있겠죠. 자, 우리 문명이 강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많이 살다 보니까 쉽게 강이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모든 게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대로 둘까요? 자연 그대로 두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원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듯이 더러운 물 하수는 쓰고 나면 이 간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또 우수는 우수대로 뽑아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런 뒤에 하천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게 소위 하천을 복원합니다. 생태적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천은 건드리면 안 된다. 자연 있는 그대로 두자. 그거는 아주 말이 될 수 없는 감상적이라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의 내용 및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출발하죠. 홍수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족한 물을 확보해서 가뭄이나 또 물 부족할 때 사용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좀 깨끗한 물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하천이 아까 오염된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세 개의 메이저라면은 마이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강을 만들고 물이 늘 풍부하게 흐르고 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소위 쉼터, 신수공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강을 아름답게 하면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 지역 발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호텔도 여러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하나의 타운이 형성될 수도 있죠. 자, 이게 하나의 목적이고 핵심 과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4대강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갖고 어떤 공사를 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입니다. 예산은 22조 2천억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많은 돈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초 한 15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업을 포함시키니까 22조가 넘는 돈이 되니까 큰 돈이다. 근데 그 뒤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큰 돈이 별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실업수당이나 뭐도 하면서 몇십 조를 썼어요. 노인복지도 하면서 흔적 없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그 당시에 도움이 됐겠죠.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죠. 자, 4대강 사업은 22조, 돈은 사라지지만 모든 것은 그 성과물로, 결과물로 남아 있습니다. 땅도 매입했어요. 땅이 어디 가지를 않았습니다. 하천 내의 땅입니다. 자, 기간은 만 4년 걸렸습니다. 4년이 조금 부족합니다. 4년, 3년 9개월입니다. 저는 이 4대강 사업 추진본부를 만들면서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말에 모든 사업을 마치고 문을 닫고 저는 퇴임을 했습니다. 자, 이 추진본부는 국토해양부에 소속을 하면서 실제 역할은 범정부기구입니다. 많은 부처의 일을 바로 지휘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176개의 공구가 있었어요. 공사 구간, 공사 현장이 있는 거죠. 저는 아마 이 176개는 한 번 이상을 가봤을 겁니다. 주말보다 주중에 꼭 하루는 현장을 갔어요. 한 번 갈 때 한 서너 개 현장을 가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또 거기 일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제가 듣고 돌아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또 토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환경부는 그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많은 숫자의 사업들이 있었고 농림부도 저수지 높이는 게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수의 첫 번째 타자입니다. 홍수 대비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조물을 만들어요. 댐, 조절지, 저류지 등을 해서 홍수 양을 품는 거죠. 그래서 강에 흘러가는 물을 좀 작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방을 보강하고 다음은 이 강에는 바다 근처에 하구 뚝이 있습니다. 왜냐? 바닷물이 인천은 더 심합니다만은 간만 차이에서 강으로 올라오면은 염분이 멀리는 수백 킬로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구에 뚝을 막았습니다. 낙동강, 영산강, 건강입니다. 한강 막지 않았어요. 한강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목적 뭐 있습니다. 다만 신곡의 수중보 한 5m 정도 높이의 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를 들면 하구뚝은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만들지만 홍수가 났을 때는 물이 내려가야죠. 그래서 배수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정설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준설입니다. 준설이 뭔데? 여러분 대부분은 준설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강에 퇴적된 토사를 오랜 세월은 몇 년인데요. 누가 물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아닙니다. 수천 년이 될 수 있고 삼국시대 때 쌓였던 토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썰려가는 또 토사도 있겠죠. 자, 이 퇴적된 토사를 4대강 전 구간을 대상으로 4대강 전체 강의 길이는 한 2,000km가 좀 못 됐던 것 같아요. 1,000몇백 킬로 되는데 그 중에 전체 대상 중에서 우리가 690km를 모두 팠습니다. 얼마나? 평균 깊이 3 내지 4m, 한 1층 높이 정도 팠어요. 폭은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왜냐? 상류에는 100m, 200m, 내려가면서 500m, 낙동강으로 가면 1000m, 2000m입니다. 자, 이걸 다 파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홍수위라는 건 홍수가 많은 폭우가 쏟아질 때 제일 높은 수위가 홍수위입니다. 이 홍수위가 전체적으로 0.4에서 4m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이 안전할 수밖에 없죠. 일부만 파면은 그럼 준설한 적이 옛날에 없느냐? 준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골재가 필요해서 모래를 파가기도 하고 또 한강에는 88 올림픽에 대비해가지고 한강 일부를 준설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짧은 구간을 하면 아무리 깊게 파도 홍수위는 안 내려갑니다. 물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깊이 파면 그게 물을 채우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판을 낮춰주면 물은 내려갑니다. 저희들 수리 실험을 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도 돌려서 모두 예상하는 수위를 체크를 했죠. 자, 이 준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몸의 혈관하고 비슷하죠. 혈관도 콜레스테롤로 막히면은 많은 병들이 발생해요.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천의 흙들을 준설하고 쓰레기를 치우자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평상시 이제 강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물이 흐르고 나면은 이 부분에 흙들이 퇴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제방을 높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바닥에 흙이 쌓이고 또 제방을 높여요. 제방이 자꾸 높아지면은 언젠가는 하천 바닥이 우리가 사는 이 터보다 더 높아지고 또 평상시에는 쉽게 하천을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산을 오르듯이 올라가서 밑을 내리라 볼 수도 없고. 이게 과거에 주로 쓰던 홍수 대책입니다. 자, 4대강에서는 이걸 바꾸었습니다. 하천 준설을 하자 해서 가을수기에는 평상시에 물이 조금 흘러가겠죠. 자, 그러다가 홍수가 발생하면은 제방을 넘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파냅니다. 바닥을 파내면은 수위는 내려와요. 그만큼 안전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합쳐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하상 퇴적이 되면은 홍수위는 올라갑니다. 퇴적들을 준설하면 이 수위는 다시 내려옵니다. 제방이 받는 부담이 줄고 범람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까 0.4에서 4m 정도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 했는데 중요한 지점을 보니까 2 내지 4m가 저감이 돼요. 아까 여주 여러분 찰랑거리는 그것도 역시 2 내지 4m가 내려갔어요. 2, 3, 4m라는 건 굉장히 큰 값입니다. 너무너무 하천이 안전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얘기입니다. 자, 준설하는 장면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넓은 강을 무작정 팔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배가 다니면서 준설선이 펌핑을 합니다. 흙도 모래도 물도 같이 딸려와 가지고 옆에 이 부지로 옮기면은 구멍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은 다시 강으로 돌려주고 모래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트럭에서 싣고 옆으로 옮깁니다. 고수부지에 이제 큰 이런 산이 되듯이 옮겨놓고 홍수기 전에 다 치워야 됩니다. 왜냐? 비가 많이 오면 그 흙들이 다시 강으로 썰려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준설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물막이로 막아서 물을 다 빼놓고 소위 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파냅니다. 그래서 준설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중장비가 들어가서 파내기도 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낙동강 하류 쪽에 헬기를 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준설도 하고 있고 고수부지도 정리하고 있었어요. 헬기를 여러 번 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 성과를 한번 봅시다. 대구에 달성군의 화원유원지라는 데입니다. 자, 왼쪽에 사업전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물이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강물이 높아서. 자, 이 사업을 하는 강물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사업 후에는 물은 다 빠졌어요, 이미. 강물이 낮으니까. 그래서 침수란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자, 좀 더 넓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보죠. 1998년도 또 2011년도 위에는 사업전, 밑에는 사업 준설은 끝난 단계입니다. 자, 피해액은 1조 몇천억에서 945억이 됐어요. 또 밑에는 소방방재청의 자료인데 이거는 더 짧은 기간입니다. 불과 장마철 한 열흘 정도 피해를 보니까 5천 몇백억이 53억으로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홍수 피해는 우리나라 전체는 1, 2조 이상 피해가 있었어요. 2001년도에 태풍 루사르가 있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많은 폭우를 쏟았습니다. 그때 피해액이 6조입니다. 또 그 뒤에 2년 뒤에는 태풍 매미가 발생해서 이 강원도의 강릉에 1년에 낼 비에 거의 한 반에 가까운 게 하루 이틀 돼 쏟아졌어요. 온 도시가 그냥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도 수조의 피해입니다. 자, 이 4대강 사업하면서 이런 피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느냐? 사업을 하는 데는 여전히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지천과 지류입니다. 자, 다행히 이 사업을 하면서 지류에도 수위는 낮아졌어요. 본류가 2 내지 4m 낮으면 지류물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한 1m 내외가 낮아졌고 전체 피해는 10분의 1이라서 아마 한 10년이 지나가면 투입했는 돈들이 거의 다 회수가 된다고 봅니다. 이미 회수됐을지 모르죠. 자, 이 준설도가 얼마나 되느냐? 많이 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90km를 파고 3, 4m 1층 높이로 파고 수백 메타의 폭인데 이거 다 모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20%는 골재로 사용하고 또 제방을 보강도 하고 현장에서 유용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농경지 리모델링입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여러분 하천이 있죠? 하천 오른쪽에 넓은 논이 펼쳐져 있는데 하천보다 낮아요. 그래서 자주 침수가 됩니다. 여기 물론 배수 펌프가 있어서 물을 강으로 뽑아냅니다만 그래도 많은 비가 오면 물에 잠깁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받는 흙으로서 메아주고 위에서 농사 짓게 하고 처음에는 신청자가 없을 거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을 모아서 설명도 하고 또 이 설명하는 책자도 전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여론이 조성되더니 줄을 섰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두가 거의 다 이 흙들이 나갔어요. 소위 예약이 된 거죠. 잠시 이제 쉬어가는 얘기로 어느 날 어느 절에 주지스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새벽 일찍 서울서 만났어요. 물론 저는 모르는 분이었지만 이름을 알고 있었죠.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하고 저희들하고는 초기에 조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 낙동강에서 공사를 하는데 제 방의 흙들을 판다고 이 드릴이 막 파고 들어가는데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지하고 흙을 이제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치우고 보니까 커다란 불상이 나타났습니다. 불상의 이마에 큰 구멍이 뚫렸어요. 이게 웬 거냐 했더니 일제시대 때 그 지역에 사는 노인이 일제시대 때는 원래 있었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석상은 아니고 큰 안반에 크게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을 주민들이 거 가서 예배도 기도도 하고 했겠죠.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아마 돌을 만들고 덩으로 그냥 흙으로 묻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원대 복귀한다고 모든 걸 치우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뚫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반대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재급이냐? 전문가들 얘기가 지역 문화재 가기 조금 직전 정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상을 훼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계 어느 정도 이제 좀 부탁이 있으면 들어주려고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만난 그겁니다. 자기 지역의 신도들 또 지역 주민들이 이 흙을 좀 받아서 높이고 싶은데 끝났다 그런다 이거죠. 그렇게는 이제 그 주지스님이 가서 좀 얘기하십시오. 중앙에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공직에 가서 우선 하나 느낀 게 하나 배운 거죠. 누군가 부탁하면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와서 실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고, 이제 흙이 없죠. 다 줄을 서 있는 흙이고, 이 절에까지 이제 점심 초대도 받아갔습니다. 아주, 저는 제 고향에 가까운 절이었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산에서 밑에 이 누런 평야가 펼쳐져 있고, 또 여름에는 방송국과 같이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주 멋진 경치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흙이 없어요. 나무 흙을 뺏어올 수도 없고, 새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청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농부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이거 흙을 묻는 동안에 우리가, 영농 보상을 합니다. 농사를 못 지니까 보상하지요. 또 일부에서는 이 몇천 평, 몇만 평의 흙을 묻어놨어요. 강에 있는 흙입니다. 언젠가는 그걸 파면은 골재로 또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제방을 보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존 제방은 이렇게 있는데 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부으니까 폭이 넓어졌어요. 그만큼 안전해지고 위에는 제방에 자동차가 지날 수 있는 길도 일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수프 제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해진 거죠. 자, 이건 강변 저루지입니다. 강에 우리가 이제 거의 몇 메타를 낮춰줬잖아요. 그런데도 어딘가는 수위가 잘 안 낮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물을 옆으로 빼돌립니다. 커다란 넓은 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의도의 한 60, 70% 되는 땅입니다. 그걸 구입을 해서 또 깊이를 한 5, 6m인가를 파서 큰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다가 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강수위가 낮아지면은 이 물은 이 유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강변의 저류지라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수문을 우리가 양쪽에 부착을 해서 물 한참 뒤에 받을 수도 있고 또 나가는 물도 좀 더 갖고 있다가 보낼 수도 있고 소위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문을 가지고 열고 닫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름을 홍수를 조절할 수 있다 해서 홍수 조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어떻게 쓰는데 평상시는 가서 보니까 옛날에 넓은 터 아닙니까? 나무도 심어져 있고 여기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울퉁불퉁한 데서 오토바이 묘기도 보이고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홍수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비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찰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목적 2개를 건설했고 또 안동댐과 이마댐은 연결을 했습니다. 터널을 1.8km를 뚫어가지고 쫙 물이 연결되면 2개의 댐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구뚝입니다.
하고도 이건 지금 낙동강의 얼숙도예요. 얼숙도에 수문을 6개를 더 달았어요. 달면은 홍수 때 빨리 물을 빼니까 홍수에는 1.1m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또 평시에는 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물을 확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산강과 낙동강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홍수 대책입니다. 홍수 대책의 1번은 준설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준설을 외국에서는 안 했느냐?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일본 동경에 아라카와가 있는데 이 홍수 때문에 어느 정도 준설을 했어요. 또 유럽 같은 데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준설은. 그러나 전체 한천 구간을 대상으로 준설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보를 세우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좋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16개 보의 건설입니다. 자, 이게 보의 그림인데 조감도입니다. 요거 잠깐 전에 보의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우리 강이 있으면은 제방과 제방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 고수부지가 있죠. 또 그 사이에 평상시에 흐르는 저수로가 있습니다. 물은 평상시에 저수로만 흐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수로를 팠잖아요. 파니까 전체가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보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왜냐? 내려갔는데 저 물은 수면이 뭐 한 2, 3m 저 밑에 있는데 그냥 두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를 세워서 물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보는 낮은 저수로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수위만 변동하는 거예요. 저희들 이 공사할 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디 강에다 댐을 만들어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수몰지가 생기고 수몰지는 안 생깁니다. 똑같은 그 수면이 그대로 올라가요, 위로. 고수부지로 물이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얼마나 되는데 한 5.5m에서 한 15m 정도 높이로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그리고 여 하나 더 댐을 물이 넘치면은 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거는 무조건 무너지고 콘크리트로 만든 거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많은 물이 들어오면 그럼 어떡합니까? 물을 내리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댐에는 이런 여수로라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로 물을 보내야 돼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죠. 자, 보는 원래 물이 넘치도록 만든 겁니다. 얼마든지 넘치고 더 많이 넘치게 안 하면 숨을 열어 활짝 물을 내리보내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보에 대한 여러분 상식이고, 이 그림은 한 예로서 제가 조감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금강에 있는 부여부인데 이름 바뀌었어요. 백제보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저수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뭔가 말 안장 같이 보이죠. 계백 장군의 말 안장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둥은 뭔데? 여기는 수문을 들어올리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기둥이 4개죠. 그러면 수문은 3개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동보라 그러고 콘크리트로 된 부분은 고정보라 그래요. 이 부분에 지금 가동보가 한 100여 미터, 120m입니다. 40m 문 3짝이고 그 다음 고정보는 거의 한 500m 돼요. 전체는 한 600m가 넓은 강으로 흘러가죠. 이거는 고수부지, 일로는 물이 안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올라가는 거 이상한 거는 뭔데? 공도교라 그래요. 이거는 소위 건설 과정에서 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차가 지나가야죠. 그래서 고치고 뭔가 갖다 놓고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일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공도교라 그러는데 여기는 수력발전소도 있어요. 소수력발전소. 자, 수문은
뭐 조금 열면 물이 작게 흘러갈 거고 크게 열면 전체가 다 흘러갈 겁니다. 자, 이 설치하는 혹은 공사하는 과정을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들 이제 홍보팀에 전속 사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진들은 제가 봐도 어디서 찍은지를 분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갈 때는 꼭 제가 이제 사진들을 뭐 거의 총알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에도 한 10여 개 변화된 사진이 있는데 몇 장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를 하고 있죠. 아마 한 1년여가 더 지났을 때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강을 막아서 이를 막는 걸 물막이라 그래요. 임시로 막기 때문에 임시 물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퍼내고 준설을 한 뒤에는 모든 것은 다 제거를 합니다.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막아서 또 준설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는 보대로 짓고 있고요. 이쪽은 아직 보를 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자동차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공은 안 됐지만은 거의 한 90% 정도 완공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강을 다리가 더 상류이기 때문에 이 하류 쪽에서 쳐다본 강경입니다. 우리 강에서 좌완과 우완이라 그러는데 기준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고 좌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게 상류니까 여기가 좌안, 우안이 될 거예요. 자, 잠시 또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뭘까요? 이거는 여주의 군조라 그러죠. 백로입니다. 백로 알입니다. 알을 형상하였고, 여러분 그 앞에 백로가 날개를 펴고 있는 거 보입니까? 날개를 펴고 알들을 품고 있어요. 아주 16개보에서 공모전을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디자인 랭킹 1위였습니다. 왜냐? 이게 곡선이 돼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머지 모두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됐고,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새가 알을 품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보이죠? 새가 이렇게 날개를 폈는데 이 공도계보다 높이가 더 높아졌어요. 아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강을 봐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생각을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 뜯어내고 새로 짓느냐? 돈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입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길이가 뭐 100m도 넘으니까요. 근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앞에다가 데크로 조금 올렸습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가끔씩은 여기다가 뭐 올려가지고 높이고 하되 약간 마찬가지였어요. 데크로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강을 감상하고 또 자전거 또 사람이 걷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시행착오였어요. 이런 게 소위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포부의 석양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자, 보호 역할은 이제 수자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보를 설치하니까 가을수기 하천 수위는 평균 1.8m를 상승했어요. 아까 전에 홍수 때는 확 내려오는데 가을수기에는 오히려 물이 확 올라가요. 자, 이 물이 그만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치수 양수장에 많은 이 4대강이 149개의 치수 양수장이 있어서 치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양수장은 농업용수 뽑아서 농수를 통해서 논밭으로 물을 보냅니다. 자, 이 치수 양수장 하는데 몇천억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보를 상시 개방하자. 그러면은 치수 양수가 안 돼요. 왜냐? 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에. 자, 다시 치수 양수장을 만들려니까 적어도 한 3천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또 그중에 민간 회사도 있어요. 여주에는 어느 맥주 회사의 치수장이 있는데 4대 하면서 이제 물이 많으니까 좋아서 새로 이제 설치를 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온 거죠. 물이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또 좀 지나니까 이제 이거 물을 다시 낮춘다고 볼을 여니까 몇 배 그걸 또 들여야 된다 이거죠.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또 있을 수 없는 국익 손실입니다. 자, 이 16개보가 저수한 물은 5억 3천 입방미터로서 팔당댐에 거의 한 2.3배의 물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 전체는 댐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한 2배가 넘습니다. 11억 7천만 입방미터고 팔당댐에 거의 5배 정도 됩니다. 자, 농업용 저수지를 높였어요.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가 몇 개 있느냐? 17,600개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지금은 낚시터로 변한 것도 있고 또 저 백운 저수지 어양에 가면 있는 거는 거의 레크레이션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 농사를 그만큼 안 짓기 때문에. 자, 이 저수지에 물을 다 모으니까 얼마가 되느냐? 29억 입방입니다. 소양강댐의 저수용량은 똑같습니다. 17,600개 모아도 양은 큰 다목적댐 하나입니다. 다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 어쨌든 이 댐이 있는데 저수지가 있는데 뚝을 이렇게 흙을 더 쌓아가지고 높여주면 물을 이만큼 더 모을 수 있습니다. 홍수에도 도움이 되고 예방에 또 물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천에 물이 마르면 여기서 물을 보내서 하천을 소위 하천 유지유랑이라고 합니다. 하천에 물이 흐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총 수자원 확보는 11억 7천인데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에서 지자체들은 가을수기 때 되면 물이 없으면 치수를 뭐 하잖아요. 그래서 댐에 요청을 합니다. 물 좀 내려보내라고요. 그런데 댐을 관리하는 데서는 물을 내려보내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그 당시에 10년은 방류를 요청하는 게 댐에서는 물론 늘 발전하면서 물을 보냅니다만 추가 방류 요청이 20건인데 2012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강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충분히. 자, 그리고 가뭄 때 많은 농경지 물을 공급했고 또 2015년도에 가뭄이 있을 때 41개 시군이 가뭄으로 어려워할 때 25개의 시군의 물을 공급했고요. 또 이 소래저수지, 여기 가까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개 지역에 물을 공급했고 또 4대강 보의 물을 2015년도에는 백제부에서는 보령댐으로 또 예당지에서는 공주부에서는 예당지로 20-30km 떨어진 데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내느냐? 트럭에 싣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묻었습니다. 물어가지고 많은 물을 보내서 해갈에 도움을 줬습니다. 당시에 도지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중앙정부에. 왜 저 물이 많은데 우리 없으면 좀 쓰자. 근데 물을 보낼 방법이 없다. 도수를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2군데를 설치했고 그 뒤에 많은 계획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저 보의 물을 쓰자 하는 게 아마 진행이 되다가 듣기로는 일부 스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자, 수질 개선 굉장히 중요하죠. 하천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총인 처리, 하수 처리, 또 산업 폐수, 가축 분뇨 이런 거를 시설을 정설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비점 오염이라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들어오는 그 오염물들, 특히 가축을 키운다든지 집단 농장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더러운 게 들어오죠. 이런 걸 비점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 효과가 그 뒤에 보니까 많은 데서 개선이 되었어요. 녹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푸른 물을 보이고 이게 무슨 라떼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녹조는 왜 발생하느냐? 이 소위 분뇨 같은 데서 나오는 총인이 역할을 하고, 또 강물의 온도가 한 25, 6도가 되면 이제 녹조가 피기 시작하는데, 햇빛을 받으면 더 번성합니다. 자, 시간도 물론 관계될 거고, 4대강 사업이 그럼 원인이냐? 이거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한 예로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습니다. 두물머리에서 북한강, 남한강이 만납니다. 북한강은 저희들 준설보 설치 안 하고 수변공원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전거 길만 만들고. 남한강은 파고 보를 3개나 만들었어요. 녹조는 어디 발생하는데? 북한강에 발생하고 남한강은 발생 안 해요. 그러면 4대강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기 힘듭니다. 자, 하천 부지 경작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천은 제방과 제방 사이로 했는데 그 안에 고수 부지에 많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쓰레기 있고 결국은 비료, 농약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홍수 때는 물이 흘러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철거하니까 우선 그 안에 있는 땅을 다 정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사유지 매입, 공유지는 점령 허가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거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느냐? 2년 동안 보상을 해줄게. 나중에 주인을 찾으니까 처음에 허가 낸 사람이 아닌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임대하고 이런 불법 사례도 많았어요. 자, 한 2천만 평을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상비가 3조 3천억이 나갔어요. 또 비닐하우스는 3만 3천 개를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천에 흙들이 수천 년간 쌓였다 그랬는데 쓰레기 역시 수십 수백 년 쌓였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내려와서 흙 속에 묻히고 고수부지에 널려 있고 이 모든 걸 치웠어요. 얼마나 되느냐? 286만 톤입니다. 사실 숫자로 되면 저 역시 이게 머리에 빨리 떠오르질 않습니다. 15톤 덤프 트럭이 19만 대로 옮겨야 됩니다. 무궁무진 많은 흙들을, 쓰레기들을 제거했어요. 또 어느 고수부지 하니까 그 안에 마치 그 쓰레기 공장같이 모든 게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딘가 아파트를 짓다가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을 밤에 와서 하천 고수부지에 묻고 흙을 덮고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천 바닥에도 이상한 물질들이 있는 걸 다 끄집어냈어요. 이거는 이 사업이 아니고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죠.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낙동강 수변공원이 함영지구라는데 하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죠. 아주 아름답게 바뀌었죠. 공원이 되고 연못이 들어서고 또 트랙도 있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데 쉽게 이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도로에 차들이 4차선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땅속에 좀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 4대강 사업에서는 그걸 하기가 예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아마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죠. 자, 소수력 발전입니다. 이 16개 보이는 모두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5만 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류 대체 효과 1년에 한 500억이 넘습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방을 하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를 개방했고 534억 원이 물거품이 됐어요. 또 3개 보는 회생이 불가합니다. 왜냐? 발전을 안 하고 물을 안 내리보내니까 흙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썩고 뭐 해가지고 이거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계부에서 매년 5, 60억 나오는 거는 없어지고 또 이 세계가 폐기가 되면은 짓는데 돈 300억 원이 그냥 매몰되는 겁니다. 자, 너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생태하천을 복원했습니다. 섭지도 만들고 또 공원도 만들고 의도도 만들고 멸종위기는 정식 복원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의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물을 하천에 만들면은 보인 경우는 위에 있는 물이 흘러올 때 물고기는 따라오면 되겠죠. 한번 내려오면 못 올라갑니다. 가족 간에 생이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래에는 이런 구조물을 만들 때는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가 물고기가 치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타고. 계단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6개 보도에 모든 계단을 만들어 줬습니다. 의도를 만들고 또 자연형으로 도랑을 만들어서 아주 멀리 이렇게 즐기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6, 7개 보도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생태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친수, 사람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죠. 수변공원 많이 만들겠죠. 이 긴 강에 고수부지를 다 정리했는데 얼마나 많은 공원이 생겼겠습니까? 캠핑장이 만들어지고 축구장, 야구장, 야구협회는 저희 사무실에 2번이나 왔어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은 좋아서 야구장이 없잖아요. 새로 만들기는. 빌려 써야 되는데 하천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전거 길 1757km를 만들었습니다. 고수부지 또 이제 부산의 하류 쪽입니다. 자,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상 스포츠도 가능하고. 자, 밑에 있는 이 그림은 금강의 공주보 바로 옆에 저 뒤에 보가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고마나루라는 데인데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한 5,0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강을 보면서 또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 이런 많은 수변에 있는 시설들, 공원들이 10년 동안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자전거길 조성했어요. 여러분, 국토종주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서해, 여러분 아시죠? 경인우라 시작하는 그 서해 관문에서부터 출발해서 낙동강까지 가는 것을 국토종주라 그러고 628km입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4박 5일 정도로 간답니다. 그런데 서울서 가면 좀 더 짧아지죠. 인터넷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하루 만에 갔다는 기사가 올라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거의 한 20시간 정도를 밤새도록 달리는 거예요. 아마 도착할 때쯤은 졸면서 간다고 적어놨습니다. 참 위험한 짓입니다만은. 자, 우리 구경 좀 하고, 이거는 북한강에 의암호 있는데 자전거 길입니다. 데크를 통해서 가요. 자, 수변공간의 다양한 활용입니다. 여기 수변공간을 만들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스페인의 5번째 큰 도시인데 아주 철강 도시로 번창한 도시였는데 1970년 되면서 이 사양 산업이 되고 항구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떠나고 실업률은 컸어요. 도시가 이제 쇠퇴해가지고 없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뭘 계획했느냐? 이 강을 자기들 강이 지나가는 거를 새롭게 개발하자. 가봤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우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겐하임이란 미술관을 유치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었어요. 건물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됩니다. 종이를 구긴 듯한 건물 모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4대강도 이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계획을 짰죠. 자, 이제 풍경을 보면서 잠깐 보죠. 이포봅니다. 자, 이거는 창녕 하만보, 또 낙동강입니다.
이보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이보는 강정고령보라고 대구 인근에 있습니다. 이거는 성청보고,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가서 찍었는데 안타까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건 아까 강정고령보, 즉 대구 옆에 만들어진 기정관입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우리 많은 보에다가 이런 구조물을 지었습니다만, 건물을. 여기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중동 출신의 미국에 있는 젊은 건축가가 공모전에 선정이 되어서 만든 건데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우리나라 접시를 본떠기도 했고. 자, 이게 밤마다 불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하나 그냥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몇 개 보에 여담입니다. 공사 중에 제가 현장에 돌던 사진들이 몇 군데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한 번은 건물을 고치면서 없어졌고, 또 저 어디 번은 아닌데 영월에 있는 그 저류지에는 큰 기념관이 3층으로 잘 지었는데 공사하기 전에는 가봤지만 그 뒤에는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전에, 한 10년 전에. 야, 사진이 걸려 있더라. 뭐 그런 거 하고 갈 기회는 없었는데 한 2년 전에 가봤습니다. 영월을 구경 갔어요. 간 김에 여 건물이 있구나. 그래 한번 보기는 보자 했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안 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단종의 그 청령포 마주 보는 데입니다. 배는 떠나요. 거기서 청령포를 가는데 표는 팝니다. 몇 표는. 근데 이쪽 기념관은 안 해요. 왜 그랬더니 4대강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만 이거 문 닫았답니다. 참 답답했죠. 자, 이 4대강 사람을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국제학술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문가들 초대하고 또 특히 외국의 공무원들, 관계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경을 시키고 현장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은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일대학 교수인데 이 흥망과 강대국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와서 이제 특강을 하게 했어요. 소위 강과 나라의 흥망에 대해서 주제로 강연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의 대통령, 정상들이 우리 보를 찾았습니다. 주한 외국인 대사를 불러서 사업 중에 한번 구경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뭐 이런 나라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 나라들, 대사들입니다. 자, 이 태국입니다. 태국 얘기는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분이 탁신 전 수상입니다. 어느 날 2011년도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탁신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4대강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얼마든지 안내하겠다 그랬어요. 와서 2박 3일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때 태국은 7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전국토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겼어요. 또 물이 빠지질 않아요. 자료에 의하면 6개월 동안 비가 왔답니다. 오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물이 빠질 새가 없어요. 뭐 방콕 같은 데 그냥 물이 잠기고 도시민들은 탈출하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할 때 이 양반이 와서 이 4대강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재밌었어요. 이분은 같이 다니면서 식당에 가면은 비서가 테이블에 이만한 가방을 하나 놓고 가요. 그래서 저는 목욕 가방인가 이상하게 생겼다 했는데 그 안에서 휴대폰이 우르르 나와요. 그래서 휴대폰이 몇 개입니까?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유행할 때라서 야, 이게 일종의 가신가 이런 생각했는데 8개랍니다. 그래서 8개를 들고 다닌 거예요. 이거는 동생하고 바로 통화. 이거는 또 누구하고 직통. 그러면 자기가 직통하면 또 상대편도 같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동생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동생은 바로 이분입니다. 당시의 태국 수상입니다.
이분은 두 번 총리를 하면서 외국 순만 중에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자기 나라 가면 체포가 돼요. 그런데 이어서 선거 때 동생이 수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번 와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 수상을 만나고 또 관계자들 미팅을 가지고 또 그 뒤에 몇 번 더 가서 세미나도 하고 또 그 강에 홍수 나는 현장도 배 타고 다니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분이 또 한국을 올 때 G20 때 왔는데 이 이포 배경으로 사진을 저는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일로 모시오는 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재밌는 얘기가 됩니다만 대사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 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헬기를 한 6대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헬기가 6대 뜨고 내리면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수행원이 한 4, 50명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승용차와 버스를 위해서 여기에 구경을 시켰는데 총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 탁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태국은 물관리 사업을 한다, 지수 사업을 한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한국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주관회사로 해서 5개 건설 회사가 조인을 했어요.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중국, 일본, 태국에 있는 건설회사, 우리나라 각축전이 벌어졌어요. 전체 11조 사업입니다. 우리가 결국 따냈습니다. 그래서 6조 2천억 원이 우리가 수주를 받기 직전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몇 달 뒤에는 바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모두 좋아했죠. 야, 4대강을 외국에 수출 1호다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NGO가 태국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이 4대강 사업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를 막 폄훼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 부채도 많다. 수자원공사 우리 사업에 4개 부를 참여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 하는 것도 참 이상한 얘기인데 태국의 NGO하고 손을 잡고 태국은 NGO가 굉장히 셉니다. NGO와 손을 잡고 비방하고 반대하니까 결국 태국 법원까지 갔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우선은 중지하고 주민공청회를 해라. 그래서 나안되면 공청회를 37개 주에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 해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이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됐어요. 아직도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됐냐? 몇십 개, 한 20번 정도의 공청회를 하는데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곧 되겠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모든 정권을 잡았죠. 그러고는 물론 이제 이 동생 수상도 잡혀갔죠. 그리고 2, 3년 뒤에 물론 이 나라를 피신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갔어요. 두 남매가 피해 있습니다. 자, 군부가 잡아가지고 모든 거를 딜레이 시키다가 어느 때는 전면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물관리 사업을 새로 하겠다. 이번에는 한 30조 예상이다. 그런데 이제 더 커졌죠. 커졌지만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NGO가 이 나라 안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비방하고 결국 해방 놓은 셈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집안은 수상을 하고 그 뒤에 동생이 선거로 수상을 하고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지금은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군부는 5년 집권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총리가 됐어요. 내년에 태국에 총선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 하면은 이 탁신 전 수상의 막내딸입니다. 30대인데 지금은 아주 유력한 총리 후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하겠죠. 자, 그 외에 여러 나라를 가서
이 4대강을 소위 팔로 다닌 거죠. 소개를 하고. 특히 모로코에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에는 MOU를 맺고 또 가서 우리 같이 회의도 하고 또 현장에 갔어요. 세부강이라는 데 가서 홍수가 자주 나요. 그래서 이들도 큰 텐트를 치고 저희들 맞이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한국 오면은 필수 코스가 저희들 그 상황실에 와서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나라를, 한 10여 개 나라를 갖고, 얼마든지 이 물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원하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정부가 바뀌었죠. 박근혜 정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관리도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제 볼을 철가작가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게 최근에 난 뉴스입니다. 보철거를 하겠다. 여기에 4대강의 사업 덕분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팩트를 체크했어요. 이 신문사에서.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 없다고 지난 정부에 주장하고 NGO도 주장했는데 아니다. 효과 있다 이겁니다. 홍수를 유발한 시설이다. 아니에요. 4대강 보가 홍수에는 아무런 방해가 안 됩니다. 또 지류지천의 홍수 피해는 더 커졌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본류가 낮아지니까 지류도 1m 가까이 낮아지고 이 신문사에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년 피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환경부의 보호 해체 이득 결국은 보니까 보고서를 끼워 맞췄다. 수지를 조작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완전 엉터리로 조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민들이 피해를 입고 배상을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은 뉴스가 나가지 않도록 했어요. 수질 항목 조작으로 4대강 보는 해체 결정했습니다. 자, 4대강 보호 해체 보고서 7개 수질 지표를 평가하니까 4곳이 좋아졌다 이겁니다. 수질이. 근데 이 사람은 수질이 다 나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시 문을 열고 상계보는 그냥 부셔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이혼에도 모두가 운동하는 그 운동권 반대론자가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자기들이 주무부처인데도 감사원에다가 우리는 이 조작했는 거 맞다고 자기들이 오히려 설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신문에 나왔던 인터뷰를 제목만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에 한 2, 3년 전에 인터뷰를 가능하면 많이 사양을 하다가 최보식 기자가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같이 제가 한 얘기겠지만은 보수 정권이 만든 보라서 보기가 싫고 또 정치 논리로 소위 적폐다 이거지요. 지난 정권이 앞선 정부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부셔버리고 모든 거 문 열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저는 예전에 초기에는 대운하다 하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라고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주로 주제가 이거는 아니다. 또 이 4대강 보는 또 4대강 사업은 정치 이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 4대강 사업으로 큰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면 큰 돈이 되고 또 어려운 나라를 물 문제로부터 해결시킬 수 있는 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향후 과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아졌습니다만 제목만 한번 보도록 하죠. 4대강 외에 나머지 하천도 이 치수 능력이 떨어지는 데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었으면 하천 진수시설을 잘 유지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의 이 경험 외국에 수출해야죠. 10여 개 나라 갔는데 태국은 그렇게 무너졌고
또 그 뒤에 모로코는 저희들이 코이카의 예산을 받아서 용역회사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그냥 스탑이 됐습니다. 자, 한국이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 나라이다.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OECD 한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하천공사는 여름철에 홍수의 위험을 안고 공사를 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것은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 얻은 기술과 경험은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4대강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4대강이 만물을 살리는 이 생명의 강으로서 또 강물이 흘러가는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또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또 문화 공간으로 거듭이 나고 또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 남북이 지금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이 기술, 북한의 그 어려운 아주 버려진 방치된 하천을 우리가 정비를 하고 아름다운 물이 흐를 수 있는 또 이 국민들을 그 곡물 생산하는데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의 계기가 되고 단초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